이번 시간에는 소득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신고서상의 소득금액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해서 소득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주주한테 배당을 하거나 임직원한테 상여금으로 나가거나 회사 내부에 적립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에 대한 처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다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귀속처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 금액인 세무조정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안 거쳤고 세법상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소득처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대상 금액에만 나타나는 부분이다. 모든 세무조정은 소득처분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소득처분의 내용은 유보와 사회유출, 기타로 크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과 회사 외부로 나간 금액과 기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유보라고 하는 처분은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이 되죠. 이 자본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자산과 부채가 잘못되면 유보로 소득처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의 시간에 세무조정은 재무상태표에서도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변동이 생기느냐? 자산, 부채, 차감 금액이 자본이고 자본의 구성이 순이익을 합계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보라는 소득처분이 나오면서 자본이 왜곡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출된 것이 누가 가져간지 명확하다라고 하면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을 합니다. 상여 같은 경우에는 임원과 직원이 가져간 경우, 배당은 주주가 가져간 겁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사회유출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가 되겠고요. 그 외의 경우를 기타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에 누가 가져갔는지를 아는 경우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표자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에 남아있거나 외부에 빠져나간 경우에 소득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회사 내부에 또는 회사 외부에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회사 내부에 남아있겠죠.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데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됐으면 유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상 자본이 왜곡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곡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자, 그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순서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입니다. 그렇지만 기업회계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손익거래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으로 오는 과정을 거치나
안거치나 자본 금액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포함을 시켜주는데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어떻게 할 거냐? 기타로 소득 처분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는 자본에서 움직이는 내용은 전부 다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의 대상 및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모든 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에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는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정 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세무조정 금액이 나타나면 소득 처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소득 처분에서 유보입니다. 유보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부채의 왜곡을 수정하는 세무조정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산 부채가 잘못되면 자산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채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산 부채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한다. 근데 그러한 세무조정 사항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그래서 유보라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자, 이 유보라고 소득처분을 하고요. 사회 유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외부로 유출됐다.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이자에게 귀속된 걸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귀속자별로 구분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배당으로 소득 처분되는 케이스는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입니다. 출자자. 주주라는 겁니다. 주주인데 임원이나 직원인 주주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제외한다. 출자 임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여처분입니다. 상여처분은 임원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출자 임원인 직원은 포함합니다. 출자 임원이나 출자 직원은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배당에서 제외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은 법인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주주 중에 법인 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법인 주주인 경우에 배당으로 처분하느냐 하는 건데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타 소득은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되는 케이스, 귀속자 이외에 나머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05페이지에 보시면 유보와 관련되는 내용 정리되어 있고요. 가번에 사회 유출된 금액이 회수될 때 유보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내국법인이 그 수정 신고를 하면서 유보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누락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매출 누락된 금액이 외부로 나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법인 스스로 신고하면서 관련되는 유출된 금액을 회사 내부로 입금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유보로 해서 정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이 되게 되면 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과 아울러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수정 신고를 통해서 스스로 상여,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라라고 하면 수정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수정 신고할 때는 소득 귀속자에 대한 배당, 상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를 좀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수정 신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6페이지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뭡니까?
이미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국세청에서 알 정도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 처분으로 할 수 없다. 무조건 상여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으로 처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할 때 그 과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유보는 결과적으로 우리 유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결산서에 자본이 왜곡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관련되는 자산부채는 당해 연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로 계속 연결해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유보 관련되는 부분들도 관련되는 자산과 계속해서 연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할 때 유보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자산부채 개정 과목으로 관리를 하시면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유출과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반드시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이라든가 간주 입금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기타 또는 잉여금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에 남아있는 경우로서 이미 회계상의 자기자본에 반영이 돼 있어서 세무상 자기자본이 왜곡되지 않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자기주식 처분이익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소득 처분 금액의 사후 관리입니다. 유보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고 하는 서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요. 기타 및 기타 사회유출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지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요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소득 처분의 지급 시기 및 귀속 시기입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원천징수는 관련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해서 원천징수를 할 건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보시면 상여는 귀속자의 근로소득이고요. 배당은 배당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자, 소득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우리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 그 신고하는 시점에 그 소득을 지급한 걸로 봅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냐? 상여에 대한 부분들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데 언제 귀속으로 볼 거냐? 19년도 세무조정사항은 2020년도 3월 달에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 3월 달에 발생된 시점에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는데 이걸 2020년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19년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조정 대상 사업연도입니다. 자, 3월 달에 세무조정할 때 몇 년도 거 세무조정했었죠? 19년도 세무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여는 2019년도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과 기타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배당 기타 소득은 2019년도 관련되는 배당 기타 소득을 세무조정을 2020년도 때 했고
2020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했죠. 신고 시점에서 관련되는 귀속 시기가 도래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무조정 2020년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귀속 시기가 상여와 배당 기타 소득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인정상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는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0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날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급여와 관련되는 내용 모든 거 다 정리가 되고 나면 19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3월 달에 하게 되겠죠. 20년도에 3월 달 법인세 신고하는데 상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여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세무조정 대상연도, 즉 19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19년도 근로소득이 되는데 19년도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근로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19년도 연말정산 재정산에서 추가로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신고 다 마무리됐지만 다시 연말정산에서 다시 신고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신고는 아니지만 재신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언제냐?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신고 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서 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는 귀속연월 19년도 근로소득이죠. 19년도 근로소득이지만 귀속연월은 20년 2월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연월은 20년 3월로 해서 4월 10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달 지급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년 3월 달에 대한 근로소득, 정상적인 근로소득 8천만 원에 95만 원에서 신고 구분에 매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신고 부분이었죠. 자,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신고 구분에 왼쪽에 신고 구분에 매월 연말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월 연말 소득 처분 난을 전부 다 표시를 하신 다음에 귀속 연월은 20년 2월, 지급 연월은 20년 3월로 해서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 부분에 1억 원에 3천만 원 추가 세액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귀속 연월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20년 2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20년 2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득을 의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년 이전 직전년도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표기가 되어 있고 2020년 2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연말정산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소득은 2019년 귀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19년 귀속이 됩니다.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귀속 연월이 20년 2월로 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19년도 귀속이지만 실제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하실 때는 20년 2월로 표기해서 19년도 연말정산소득란에다가 표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2019년도 근로소득이구나 세무서에서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6페이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유보 세무 조정의 과목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러한 유보 금액이 발생이 될 때, 소득 처분이 발생이 됐을 때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개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유보 잔액을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상여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소득 처분이 상여, 기타 소득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되는 서식을 작성해서 원천징수 진행 여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하고 나면 이 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세무서에 우리가 신고를 할 때에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상여로 처분된 내용은 우리 소득 및 과표 밑에 소득 자료 명세서가 있습니다. 소득 자료 명세서에 가서 소득 자료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소득 구분에 보시면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 소득입니다. 즉 상여, 배당, 기타로 처분된 내용을 적습니다. 자, 2019년도 귀속이었고요. 배당이 1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일자, 법인세 신고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7번, 8번에 소득자 입력을 해줍니다. 소득자, 이 상여의 귀속자를 밝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자 자료를 소득 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작성되는 과정을 보면 19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천징수 어떻게 되냐면, 자, 원천징수란에 가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게 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백두사대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을 텐데요. 소득명세란에 가시게 되면 그 과세 대상 추가 13-3번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인정상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인정상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되어 있을 거고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완료되어 있을 거고 세무신고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자, 19년도 귀속 그러니까 인정상여가 발생이 되면 작업을 취소를 합니다. 완료되어 있는 작업을 취소해서 완료 취소를 하고 소득명세에서 과세 대상 추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인정상여 1억 원을 추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연말정산 입력 태ገብ에서 증가되는 세액을 확인을 합니다. 그 증가되는 세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인정상여 포함된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완료한 이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즉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이미 3월 10날에 제출했지만 인정상여 반영해서 추가로 다시 제출합니다. 요거는 4월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연도를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자, 귀속 3월 달에 법인세 3월 달에 신고했으니까 3월로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부분 8천만 원에 95만 원 이렇게 신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마감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2월 달이죠. 그죠? 2월 달 귀속으로 해서
2월 달로 해서 지급 3월 달로 정기신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수, 인정상여 총액, 금액, 계산된 금액 3천만 원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마감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4월 10날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인정 배당이나 인정 기타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113페이지에 보시면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배당으로 하고 주주,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 이외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에 12월 말 법인이 19년 법인세 정기신고 시에 배당으로 1억, 기타 소득으로 5천만 원 처분됐다. 이때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신고 방법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월달로 갑니다. 왜냐하면 인정배당이나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지급일은 3월달이죠. 법인세 신고 시점이고 귀속 시기도 20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 소득은 20%고 배당 소득은 14%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과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귀속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게 114페이지에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발생된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0년 귀속이 될 거고 2021년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 처분과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